이거 팔려고 하는데요. 아저씨? 세상에. 이게, 이게 어떻게, 왜 그러세요? 가짜예요? 손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대체 어떻게 이걸, 엄마 유품이에요. 왜요? 뭐가 문제라도 있어요? 유품?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이거라도 팔아야 해서요. 손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세요. 네. 왜요? 그냥 팔고 갈 건데. 안 돼요. 제발 30분만. 아니, 20분만 기다려주세요. 꼭이요. 전당포 주인은 왜 소녀를 붙잡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팔려고 하는데요. 전당포 주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저씨? 소녀가 다시 불렀습니다.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가짜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전당포를 해온 노련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라도 있어요? 손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대체 어떻게 이걸? 엄마 유품이에요. 왜요? 뭐가 문제라도 있어요? 소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돈이 급했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유품? 어머니가 주인이 물었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이거라도 팔아야 해서요. 주인은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손님,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세요. 네. 왜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팔고 갈 건데 왜? 안 돼요. 제발 30분만. 아니, 20분만 기다려주세요. 꼭요. 주인은 급하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강성그룹 본사죠? 회장님, 회장님께 당장 연결해 주세요. 소녀는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이게 대체 무슨? 20분 후, 끽,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어요. 전당포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고급차였어요.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죠. 뒷문이 열렸습니다. 65세쯤 돼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내렸어요. 흰 머리, 고급 정장, 비싼 시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전당포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봤죠. 그리고 소녀를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선 채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민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너, 내가. 남자의 목소리는 더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소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두려웠거든요. 얼굴이 민지랑 똑같아. 남자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대체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왜 저를? 미안하다.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당포 바닥에 고급 정장이 먼지 묻는 것도 상관없이 정말,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자는 소녀를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 당신 몰라요. 수진아, 제, 제 이름까지. 어떻게? 소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고 자신의 이름까지 아는 걸까요? 3개월 전, 강수진 16살, 고등학교 1학년,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링, 시끄러운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수지는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어제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으니까요.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발을 내렸어요. 철퍽.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또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밤새 물이 떨어져서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양동이를 비우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전구는 나간 지 오래였어요. 새 전구 살 돈이 없었거든요. 핸드폰 불빛으로 양동이를 비우고 다시 방으로 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난방비를 2개월째 못 낸 탓이었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후. 수지는 입김을 보며 생각했어요. 겨울인데 난방이 없다니.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벽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더 번져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2배는 늘어났습니다. 검은 곰팡이가 벽 절반을 뒤덮고 있었어요. 녹색 곰팡이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곰팡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곰팡이 때문에 기관지가 나빠진 지 오래였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지는 옷을 껴입었습니다. 여름 교복 위에 후드티 2개를 입었어요. 그 위에 패딩을 입었습니다. 총 4겹. 그래도 추웠어요. 겨울인데 난방이 없으니까요.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장갑이 없었어요. 작년 겨울에 잃어버렸거든요. 새로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지냈습니다. 수지는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신문 배달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첫 번째 일. 신문 배달이었어요. 수지는 신문 판매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신문 가방을 건넸어요. 오늘도 왔네. 네. 오늘 300부야. 6시 30분까지 다 돌려야 해. 알겠습니다. 늦으면 내일부터 안 받아. 네. 수지는 무거운 신문 가방을 받았습니다. 15kg. 마른 수진에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깨가 짓눌렸어요. 으윽. 아파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자전거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자전거도 낡았어요. 체인이 삐걱거렸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신문 가방 때문에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페달을 밟았어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겨울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영하 10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었어요. 얼굴을 때렸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전거 핸들을 잡는 것조차 아팠어요. 쇠로 된 핸들이 얼어 있었거든요. 손이 핸들에 달라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뛰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아파트, 1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수지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신문 가방을 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관리실 아저씨가 혼내거든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단으로만 다녔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한 층에 4가구씩 총 60가구. 수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숨이 가빠졌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어깨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4층, 5층.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겨울인데 땀이 났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5층쯤 올라갔을 때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발이 헛디뎠습니다. 쿵.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수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6시 30분까지 300불을 다 돌려야 했으니까요. 늦으면 내일부터 일을 못하니까요. 수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6층, 7층, 8층.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곧 그 땀이 식으면서 더 추워졌죠. 몸이 떨렸습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층, 10층, 10층에서 한 집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아줌마가 나왔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 너.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신문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부터 더 빨리 올게요. 더 빨리? 이미 새벽 6시야. 우리 남편 출근하기 전에 신문 봐야 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요즘 애들은 책임감도 없어. 아줌마는 신문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11층, 12층, 13층.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제도 그제도 계단을 오르내렸거든요.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종아리가 쥐가 날 것 같았어요. 허벅지도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4층, 15층, 마지막 층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신문을 놓고 내려왔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아파트로 갔어요. 또 15층, 또 계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6개 아파트, 300가구.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났을 때 수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땀이 식으면서 몸이 얼어붙었어요.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목이 아팠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편의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났고요.
뺨은 양쪽 다 푹 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어요. 16살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지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물로 얼굴을 닦았어요. 화장을 하고 싶었지만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었어요. 신문 배달비는 한 달에 30만 원. 하루 1만 원 꼴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 일하고 1만 원. 시급 5천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어요. 하지만 미성년자인 수진을 고용해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7시 30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직 안 왔어요. 수지는 교실로 가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못 먹었어요. 사실 어제 저녁도 못 먹었고요. 그제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24시간 넘게 굶은 거예요. 통장에 남은 돈이 4,500원. 편의점 주먹밥 하나가 1,500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에 주먹밥 하나. 그게 수진의 하루 식사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물통을 꺼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꿀꺽꿀꺽. 물이라도 마시면 배가 좀 덜 고파요. 하지만 오늘은 물도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혈당인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면 친구들이 올 거예요. 그럼 또 웃으며 연기해야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곧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왁자지껄. 교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단짝이었어요. 수진아, 어제 드라마 봤어? 아, 못 봤어.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전기세를 못 내서 2달 전에 끊겼어요. 에이, 진짜 재밌었는데. 너 요즘 맨날 못 봤다고 하더라. 응, 요즘 바빠서.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봤어요. 뭐가 바쁜데? 학원? 응, 학원. 또 거짓말이었어요. 학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너 요즘 이상해. 살도 엄청 빠졌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가난하다는 게, 부모님도 없다는 게, 혼자 산다는 게 모두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볼까요? 불쌍하게 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수지는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혼자 참는 게 나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자, 교과서 61페이지 펴세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수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교과서가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못 샀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모든 교과서를 못 샀어요. 한 권에 15,000원. 5권이면 75,000원. 수진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수진아, 교과서는? 선생님이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 시간엔 꼭 가져와. 네. 또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옆 친구 책을 같이 봤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괜찮아.
창피했어요. 교과서도 못 사는 게 공책도 없었습니다. 연필도 한 자루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예쁜 필통에 색색깔 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샤프, 볼펜, 형광펜, 지우개, 자, 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냥 낡은 연필 한 자루였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연필, 지우개도 없었어요. 틀리면 그냥 그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적을 공책도 없어서 교과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내용을 교과서 귀퉁이에 적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나중에 읽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띠리링, 종이 울렸어요. 아이들은 우르르 급식실로 갔어요. 오늘 짜장면이래. 진짜? 대박. 웃으며 떠들며 갔습니다. 수지는 교실에 남았습니다. 급식비를 3개월째 못 냈거든요. 한 달에 7만 원. 3개월이면 21만 원. 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급식실에 가면 급식 아줌마가 째려봐요. 밥을 주지도 않고요. 지난주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또 왔어? 급식비 냈어? 아, 아니요. 그럼 안 돼. 돈 내고 먹어야지. 수지는 그날 이후로 급식실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교실에 있었습니다. 혼자서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그냥 참았어요. 잠시 후 미나가 돌아왔어요. 수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밥 안 먹어? 급식 진짜 맛있던데? 배 안 고파. 다이어트 중이야. 거짓말이었어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 너 충분히 말랐는데? 그냥 더 빼고 싶어서. 미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나갔어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원에 산 사탕이었어요. 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조금이나마 배고픔이 잊혀졌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러움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탕이 녹았어요.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다시 어지러워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도 저렇게 웃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수다 떨고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방과 후 아이들은 PC방에 가자고 카페 가자고 떠들었어요. 수진아, 우리 카페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나 학원 가야 해. 또 거짓말이었어요. 학원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에이, 맨날 학원. 미안해. 수지는 혼자 학교를 나왔습니다. 2번째 일을 하러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주먹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이제 통장에 3,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수지는 학교 뒤편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주먹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최대한 오래 먹고 싶었거든요. 맛을 음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한 입, 2입, 3입, 5입 만에 끝났어요.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주먹밥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오늘 하루 식사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배를 채우려고 꿀꺽꿀꺽 물로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터로 향했어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치킨집 전단지를 나눠줘야 했습니다. 수지는 치킨집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전단지 뭉치를 건넸습니다. 오늘 500장이야. 7시까지 다 나눠줘야 해. 네. 못 나눠주면 급여 깎는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전단지 뭉치를 받았어요. 500장. 무거웠습니다. 3시간 동안 500장을 다 나눠줘야 했어요. 거리에 섰습니다. 한강진역 3번 출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수지는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치킨 드세요. 오늘 할인해요. 하지만 전단지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지나쳤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시끄러워.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받고 바로 바닥에 던졌어요. 수지는 그걸 주워서 다시 나눠줬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전단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동상 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전단지는 겨우 50장 나갔어요. 이 속도로는 500장을 못 나눠줍니다.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치킨 드세요. 오늘 할인해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대부분 피해갔어요. 손사래를 치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남자는 수진을 밀쳤습니다. 까라고. 쿵. 수진은 비틀거렸어요. 휘청.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다시 일어나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200장 정도 나갔어요. 아직 300장이 남았습니다. 1시간 안에 300장을 나눠줘야 했어요. 수지는 더 빨리 움직였어요. 뛰어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아침에 계단을 오르내린 탓에 근육통이 심했거든요. 종아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허벅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치킨 드세요. 오늘 할인이에요. 드셔보세요. 목이 쉬었어요. 3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거든요. 목이 아팠습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3시간을 서 있으니 허리도 아팠어요. 다리도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전단지 알바가 끝났어요. 500장을 간신히 다 나눴습니다.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오늘 좀 늦게 끝냈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빨리 해. 알았지? 네. 사장님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일당 2만 원. 수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단지 알바비는 하루 2만 원. 한 달이면 60만 원이었어요. 이제 3번째 일을 하러 가야 했어요. 7시 30분. 식당에 도착했어요. 3번째 일. 설거지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식당은 손님이 많았어요. 저녁 시간이라 북적북적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어요. 아, 손이 화끈거렸습니다. 피부가 이미 벗겨져 있었거든요. 매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물집도 생겼어요. 터진 물집도 있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싶었지만 살 돈이 없었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끝없이 쌓였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프라이팬 다 씻어야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다리는 퉁퉁 부었고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째려보거든요. 수진아, 설거지 왜 이렇게 느려?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해. 손님들 기다린다고. 네. 손을 더 빨리 움직였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실수가 났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럽고 뜨거운 물 때문이었어요. 퍽!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크게 났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사장님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번 달 급여에서 깎을 거야. 네. 수지는 깨진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어요. 아,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물로 씻고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피가 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밴드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밤 10시 식당에 손님이 한 무리 들어왔어요. 회식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5명쯤 됐어요.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릇이 더 쌓였어요. 수지는 더 빨리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먹밥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저혈당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밤 11시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일당 3만 원인데 접시값 빼고 2만 5천 원이야. 네. 수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접시 한 장이 5천 원이나 한다니.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 알바비는 한 달 75만 원, 신문 배달 30만 원, 전단지 60만 원, 설거지 75만 원. 합치면 16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월세 45만 원, 전기세 3만 원, 수도세 2만 원, 핸드폰 요금 3만 원, 교통비 5만 원, 빠지고 나면 107만 원.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 모자랐어요. 매달 13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계속 밀렸어요. 지금까지 밀린 병원비가 380만 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살 돈도 없었고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임차인 강수진 귀하. 이번 달 월세 미납으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지난달 월세도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조속히 납부 바랍니다. 집주인.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비를 맞으며 쪽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지난달 월세 45만 원. 이번 달 월세 45만 원. 밀린 병원비 380만 원. 총 470만 원. 16살 소녀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나요? 불가능했어요. 수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위로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신문 배달을 마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를 보러 가야 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아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55세. 하지만 70세처럼 보였어요. 폐암 말기. 온몸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피부는 누렇게 변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슉슉슉. 산소 공급 장치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진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 아빠. 수진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일은 너무 힘들지 않고? 아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아파서 너한테 짐이 돼서. 아니에요.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수진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돈 벌어서 치료비 마련할게요. 수진아, 진짜예요. 제가 일 더 할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수진아, 아빠는 이제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아빠 없으면 전 어떡해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가면 전 정말 혼자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수진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밀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150만 원은 내셔야 해요. 안 그러면 퇴원 조치됩니다.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길어야 한 달이라고.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한 달? 네. 죄송합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떠났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아버지가 한 달밖에 못 산다니. 그럼 수진은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16살에 완전히 혼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이. 수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수진은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아주 한참을. 그날 수진은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났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하지? 선생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점심시간. 수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부은 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나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너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가서. 거짓말이야. 눈 엄청 부었잖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어? 말 못할 일이야? 수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창피했습니다. 가난한 게, 부모님이 둘 다 아픈 게, 혼자 사는 게 모두 창피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2주 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학교도 거의 못 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병원 가고 잠깐 학교 갔다가 다시 병원 오고 전단지 돌리고 설거지하고 다시 병원 가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네 아빠, 엄마한테 잘했다고 전해줘.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는 좋은 남편 못 됐어. 아니에요. 민지, 미안해. 아버지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엄마는 1년 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알아, 알아. 민지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만나러 가야지. 아빠, 수진아, 너만 미안해.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 정신 차려요. B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나가주세요. 안 돼요. 아빠. 수지는 끌려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수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16살.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곧 없어질 거예요. 수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아빠, 돌아와요. 제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병원 행정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장례식 최소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밀린 병원비 380만 원도 내셔야 하고요. 총 680만 원이에요. 680만 원.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통장엔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분할로 낼 수는 없나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일시불로 내셔야 해요. 그럼 장례식을 간소하게. 최소 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680만 원. 통장엔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보호자분,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신을 오래 보관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병원을 나왔어요. 어떡하지?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없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됐어요. 수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멍하니, 방황했어요. 그러다 한 건물을 봤습니다. 대부업체였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받고 싶은데요. 신분증 있으세요? 수지는 학생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학생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럼 더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발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수지는 대부업체를 나왔어요.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언제까지 결정하실 건가요? 내일까지 안 하시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됩니다. 네. 무연고 시신은 화장 후 공동 납골당에 모셔집니다. 장례식은 없고요.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연고 시신.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야 하나요? 장례식도 없이 그냥 태워서 공동 납골당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드려서. 수지는 거리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끊겼거든요. 핸드폰 불빛으로 방을 비췄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장례식을 못 치르는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침대 밑에 있었어요. 수지는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어머니. 아름다웠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 수진은 편지를 꺼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며 읽었습니다. 수진아,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더 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 반지는 절대 팔지 마.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란다. 엄마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언젠가 너를 지켜줄 거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상자 안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수지는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록색 사파이어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지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록색 사파이어가 핸드폰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은색 반지대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무늬 같기도 하고 덩굴 무늬 같기도 했어요. 수지는 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진짜 보석인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지는 반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편지가 생각났어요. 절대 팔지 마. 언젠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수진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이 반지를 팔면 돈이 될까요?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엄마는 팔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무연고 시신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 장례식이라도 치러야 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벨벳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 아침에 이 반지를 팔러 가야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났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전 팔아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수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전당포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벨벳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정말 팔아야 할까요? 엄마는 팔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 문을 열었어요. 난 내 외할아버지다. 뭐? 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도 없다고. 있어. 다 내 잘못이야. 12년 전 내가 민지를.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채 울었어요. 전당포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나도 알아. 내 손녀야. 민지 딸, 내 손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나랑 같이 가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제발. 전 당신을 못 믿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당연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그럼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정말 내 손녀라는 걸.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알겠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은 수진을 보고 있었고요.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난 정말 내 외할아버지야.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 그리고 회장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누구예요? 내 엄마야. 25살 때 수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 자신과 똑같았어요. 눈, 코, 입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엄마. 그래. 민지. 내 딸. 그리고 내 엄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점 낯선 동네로 가고 있었어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원이 있는 집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VIP 병원이야.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DNA 검사도 할 거야. 전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아. 회장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수진의 고생을 알아주는 게.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진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모든 검사를 다 받았어요. 1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영양실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보다 15kg 부족하고요. 빈혈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그리고 폐렴 초기 증상도 보이고 이 나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치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영양 공급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입원 조치해 주세요. 최고의 병실로. 돈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처음 보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 호텔 같았어요.
큰 침대, 소파, TV, 냉장고, 모든 게 있었어요. 창문도 컸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수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반지하 집 침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편하게 쉬렴. DNA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와. 네. 그동안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쉬어.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저 진짜 할아버지 손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넌 분명 내 손녀야. 내 얼굴이 민지랑 똑같거든. 그리고 그 반지, 그건 강성가 장녀만 물려받는 반지야. 민지가 가지고 있었던. 민지, 우리 엄마요? 응, 내 엄마, 내 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2년 동안 찾았어. 민지를. 그리고 너를. 12년?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쉬어.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수지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지하에서는 하늘도 제대로 안 보였거든요. 그날 밤 간호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녁 식사예요. 수지는 식판을 봤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샐러드, 과일, 디저트. 엄청난 양이었어요. 수지는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결과가 나왔어.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99.9% 일치. 넌 정말 내 손녀야. 수지는 서류를 봤어요. 친자 확인서. 강태준 마이너스 강수진 관계 친손녀 확인. 일치율 99.9%. 진짜 제가 할아버지 손녀예요? 그래. 진짜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아, 잘 찾았다. 12년 만에. 드디어.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부르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수진을 꼭 안았어요. 미안하다. 12년 동안 너희를 찾지 못해서. 민지가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수지는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긴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수진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이게 내 어머니 민지야. 회장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수진과 똑같이 생긴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죠. 엄마, 민지는 내 딸이었어. 하나뿐인 딸, 할아버지의 딸. 그럼 엄마는? 응, 강성그룹 회장의 딸이었지. 강성그룹? 한국재계 서열 5위야. 나는 그 회사 회장이고. 수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재벌, 엄마가 재벌 딸이었다고요? 그래. 민지는 후계자 후보였어.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도 뛰어났지.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12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 무슨 일이? 회사 자금 30억이 사라졌어. 30억?
그리고 모든 증거가 민지를 가리켰지. 민지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고 민지가 승인한 서류들이 나왔어. 하지만 엄마는 안 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믿고 싶었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야? 회장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쾅! 30억 횡령 증거 서류였어요. 민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내 계좌로 돈이 들어갔어. 30억이. 그리고 내가 승인한 서류가 여기 다 있어. 아니에요. 전 안 했어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회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 승인 서류, 도장까지 모든 게 민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아빠, 강씨 성도 쓰지 마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빠, 제발. 전 정말 안 했어요. 나가. 아빠, 나가라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울며 방을 나갔어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뱃속에는 수진이 있었죠. 민지는 빗속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 푼도 없이 갈 곳도 없이 그게 내가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이 닫혔고 민지는 빗속에 홀로 서 있었지. 임신한 몸으로 넌 그렇게 쫓겨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엄마는 정말 횡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알았어. 민지는 무고했어. 뭐라고요? 3년 전. 회장님, 12년 전 횡령 사건. 진범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경리부에서 20년 일한 직원이었어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범은 이민수, 회장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민수가 했다고? 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수, 회장 아버지가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 항상 회장의 그림자였죠. 강성그룹 부회장 자리에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어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민수는 계획했어. 민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실권을 잡기로 30억을 빼돌린 뒤 모든 증거를 민지 앞으로 조작했지. 어떻게? 민수는 경리부에 사람을 심어뒀어. 그 사람이 민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민지 도장을 위조하고 민지가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 이민수의 이야기는 5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10살 민수가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안 돼. 오늘은 태준이랑만 가는 거야. 아버지는 15살 형 태준의 손을 잡고 회사로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어요. 창문 너머로 아버지와 형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어요.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았고 형은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민수는 후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실 부인과 사별한 후 후처를 맞아 낳은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민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정실 부인의 아들 태준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아, 너는 훌륭한 후계자가 될 거야. 네, 아버지.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후처의 아들이니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30살이 됐어요. 태주는 35살이 됐고 회장이 됐습니다. 민수는 부회장이 됐지만 실권은 없었어요. 그냥 이름뿐인 자리였습니다. 형님,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맡아도 될까요? 안 돼. 이건 중요한 건이니까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럼 해외 지사는? 그것도 내가 처리할게. 민수는 그냥 부회장실에서 쉬어. 태주는 동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렸어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40살이 됐어요. 그때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태준의 딸이었죠. 딸이라도 좋아. 내 피를 이은 아이니까. 태준은 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화가 났어요. 조카 딸한테까지 밀리는 건가. 민지가 10살이 됐을 때 태준은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저요? 여자인데요? 상관없어. 넌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조카 딸한테 밀린다고? 민지가 20살이 됐을 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승진했어요. 3년 만에 대리, 2년 만에 과장, 1년 만에 차장, 1년 만에 부장, 그리고 이사. 민지 이사님,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역시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민수는 50살이 됐습니다. 50년을 그림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민지가 25살이 됐을 때 태주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민지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50년, 50년을 참았는데 여자한테, 조카 딸한테 잔을 집어던졌어요. 와장창 깨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제거하자. 그리고 내가 후계자가 되는 거야. 12년 전 이민수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였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지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죠. 완벽해. 민수는 서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민지만 사라지면 내가 후계자가 된다. 민수는 3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게, 빈틈없이. 첫 번째 단계, 격리부에 자신의 사람을 심는 것. 민수는 격리부 김 과장을 선택했어요. 40대 남자, 빚이 많았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민수는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내 말 잘 들으면 승진시켜 줄게. 정말입니까, 부회장님? 물론이지.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번 민지 이사의 해외 투자건 30억이지? 네, 맞습니다. 그 돈을 빼돌려. 그리고 민지 명의 계좌로 보내. 하지만 회장님께서 알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성공하면 1억 주겠어. 김 과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1억? 그래, 1억.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위조 도장을 만드는 것. 민수는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뒷골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지의 도장을 완벽하게 복제했습니다. 이거면 구별 못해. 민수는 위조 도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 번째 단계. 민지 명의 계좌를 만드는 것. 김 과장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민지 이름으로.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네 번째 단계. 서류를 조작하는 것. 민수는 민지가 승인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위조 도장을 찍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월 15일. 실행일이었습니다. 30억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민지 명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줄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가 만들어진 줄도. 일주일 후 민수는 회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뭐, 30억이 사라졌다고? 네, 부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민지 이사님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자신이 만든 서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민수는 즉시 형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이 밤중에? 회사 돈 30억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모든 증거가 민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우리 민지가?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증거가. 민수는 서류를 건넸어요. 태주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민지 명의 계좌, 민지 도장, 민지 승인 서류 모두 있습니다. 태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계획대로야. 이제 민지만 사라지면. 그날 밤 민지는 쫓겨났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민지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아빠,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지는 빗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잘 가라, 민지. 이제 이 자리는 내 거야. 그리고 민수는 강성그룹의 실권자가 됐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권력, 돈, 명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리고 2년 전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회장이 민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안 돼. 민지가 돌아오면 내 모든 게 끝나. 민수는 또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없애야 해. 영원히. 2년 전 이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민지를 찾았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안 돼. 민지가 돌아오면 내 모든 게 끝나. 민수는 사무실을 서성거렸어요. 12년 동안 누려온 권력, 부회장 자리, 실권, 모든 게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민지를 없애야 해. 민수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양심이 괴로웠거든요. 민지는 조카딸이었어요. 어렸을 때 예뻐했던 조카딸.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모든 걸 잃는 게, 감옥에 가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결국 민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뒷골목에서 구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일 하나 맡기고 싶은데 어떤 일이죠? 사람을 처리해야 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하세요. 목표물은 강민지, 45세 여성, 교통사고로 처리해줘.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성금은 300만 원. 성공하면 700만 원 더 줄게. 흔적 남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프로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 미안하지만 넌 사라져야 해. 1년 전 그 남자는 민지를 미행했어요. 이름은 이준호. 40대 남자.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3주 동안 민지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꼼꼼하게, 빈틈없이. 민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밤 11시쯤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메모했어요. 화요일 밤 11시 마이너스 병원 출발. 목요일 밤 11시 마이너스 병원 출발. 완벽한 시간이었어요. 밤 11시. 사람도 별로 없고 CCTV도 적고. 이준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 거기서 치는 거야. 신호가 바뀌는 순간.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할 때 속도를 높여서 한 명만 쳐. 그리고 바로 도망가. 완벽해. 이준호는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타이밍을 재고 속도를 계산하고 도주 경로를 정했습니다. 1차 도주 경로 강변북로, 2차 도주 경로 올림픽대로, 3차 도주 경로 내부순환로. 모두 준비했어요. 차량도 준비했습니다. 훔친 차였어요. 번호판도 바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화요일 밤 실행일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검은 세단을 몰고 병원 근처에 대기했어요. 시간은 밤 10시 50분. 10분 후면 민지가 나올 거예요. 이준호는 엔진을 켰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프로니까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밤 11시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가 나왔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온 얼굴이었죠. 이준호는 차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횡단보도로 걸어갔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어요. 빨간불.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조심히 들어와. 사랑해.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우리 딸. 엄마도 사랑해. 곧 갈게. 그 순간 신호가 바뀌었어요. 초록불. 민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어요.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끈 채 엑셀에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밟았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차는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시속 50, 60, 70, 80km. 횡단보도에서 조준했습니다. 강민지, 이제 끝이야. 이준호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차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마지막 순간에 알아챘어요. 헤드라이트가 없는 차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걸.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꽝!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어요. 민지는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몸이 5미터를 날아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느린 동작처럼 민지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민지는 도로에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머리에서, 입에서 검은 세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도망갔어요. 뺑소니였습니다. 부웅! 차는 강변북로로 빠져나갔어요. 이준호는 백미러로 쓰러진 민지를 봤습니다. 끝났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몰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누가 119 빨리. 하지만 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날도 멀리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민지야, 안 돼. 회장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흡이 약했어요. 회장이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 아빠. 민지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래, 나다. 아빠야.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미안해. 12년 동안 미안해. 회장의 눈물이 민지 얼굴에 떨어졌어요. 민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딸은,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민지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초록 사파이어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민지는 반지를 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회장이 반지를 빼줬습니다. 반지를 수진이한테. 알았어. 알았어.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꼭, 꼭 전할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게 민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멈췄어요. 민지는 회장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민지야, 안 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폭우였습니다. 회장은 죽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12년간 쫓아냈던 딸, 3년 전에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던 딸, 겨우 안아보는데 이미 차가워진 딸.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때문에. 회장은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울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은 딸의 시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떼어내려 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안아본 딸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놓으셔야 합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회장님. 결국 회장은 딸을 놓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렸어요. 회장도 따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사망했어요. 사망 시각 밤 11시 17분.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를 이민수가 죽인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년 동안 조사했어. 뺑소니 차량을 추적했고 운전자를 찾았어. 그리고 배우도 밝혀냈지. 모두 이민수가 지시한 거였어.
수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나도야.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할 거야. 복수? 1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이제 민수를 끝장낼 준비가 됐지. 어떻게요?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민수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끝장낼 거야. 그리고 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해. 저요? 그래. 내가 나타나야 해. 민지의 딸로서, 강성가의 후계자로서.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뭘 해야 하죠? 회장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싸워주겠니? 내 어머니를 위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엄마를 위해서 꼭 복수할게요. 일주일. 수지는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집에서 머물며 공부했어요. 강성그룹의 역사, 회사 조직도, 주요 인물들, 회계, 경영, 마케팅, 모든 걸 배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니요, 더 해야 해요. 너무 무리하면. 괜찮아요. 수지는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1시, 2시. 수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회장은 그런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와 똑같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이. 수지는 일주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2시까지 공부했어요. 하루 20시간,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강성그룹 이사진 15명의 이름을 외웠어요. 각자의 성향도 파악했습니다. 누가 회장 편이고, 누가 이민수 편인지, 누가 중립인지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은 최진수 이사야. 50대 남자.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지. 증거가 확실해야 움직여. 네, 기억할게요. 이 사람은 박민호 이사. 40대 남자. 젊고 진보적이야. 정의감이 강해서 비리를 싫어하지. 이 사람은 우리 편이 될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13명 중에서 7명은 중립, 3명은 민수 편, 3명은 우리 편이야. 그럼 중립 7명을 설득해야 하네요. 그래.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야.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중립들도 우리 편이 될 거야. 수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공책 한 권을 다 채웠어요. 이사들의 이름, 나이, 성향, 약점, 장점 모두 적었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민지야,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3일째 되는 날, 회장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수진아, 이제 증거를 보여줄게. 이게 민수의 모든 범죄 증거야. 회장은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금속 상자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파일, USB, 사진, 녹음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3년 동안 모은 증거야. 3년이요? 그래. 민지가 죽고 나서 1년 동안 슬퍼하다가 정신을 차렸지.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복수해야 한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증거. 12년 전 횡령 사건 녹음 파일. 회장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었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지직.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빼돌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명의 계좌로 보내. 하지만 회장님께서 알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성공하면 1억 주겠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건 3년 전에 김 과장이 자백하며 제출한 녹음이야. 김 과장이 자백했어요? 그래. 10년 동안 괴로워했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밤마다 악몽을 꿨대. 민지가 나타나는 꿈을. 그래서 결국 자백했지. 지금은 어디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어. 이사회 날 증언하러 올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 위조 도장과 감정서. 회장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장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민지 도장. 하나는 위조 도장. 이게 엄마 도장을 위조한 거예요? 그래. 왼쪽이 진짜, 오른쪽이 위조야.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 수지는 두 도장을 비교했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는 확실해. 회장은 감정서를 보여줬어요. 정밀 감정 결과 우측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재질, 각인 깊이 모든 게 다르다고 나왔어. 세 번째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이건 민수가 김 과장한테 준 돈이야. 총 1억 5천만 원씩 2번에 나눠서 줬어. 수지는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2012년 3월 20일 이민수 계좌 김철수 계좌 5천만 원. 2012년 4월 15일 이민수 계좌 김철수 계좌 5천만 원. 네 번째 증거.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이게 민지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야. 30억이 들어왔어. 하지만 민지는 몰랐지. 누가 이 계좌를 만들었어요? 김 과장이 만들었어. 민수 지시로. 다섯 번째 증거. 민수가 위조 도장을 주문한 기록. 여섯 번째 증거. 민수와 김 과장의 통화 기록. 일곱 번째 증거. 민수의 비자금 계좌. 증거가 계속 나왔습니다. 수지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진아, 이제 진짜 중요한 증거를 보여줄게. 1년 전 뺑소니 사건. 회장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어두운 주차장. 밤 10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이민수.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가 청부업자에게 돈을 건네는 CCTV야. 영상 속에서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하는 모습, 입모양이 보였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청부업자의 자백서야. 회장은 서류를 꺼냈어요. 수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준호는 2년 전 10월 15일 이민수 부회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강민지 씨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년 후 11월 14일 강민지 씨를 뺑소니로 치었습니다. 그 후 7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총 1000만 원을 받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모두 이민수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 자식? 이 자식이 엄마를, 수진아, 진정해. 곧 끝낼 거야. 일주일만 참아.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이사회에서 모든 걸 폭로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충분해. 이민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좋아요. 그럼 준비하죠. 이사회 전날, 수지는 처음으로 고급 옷을 입었어요. 부티크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명품 매장이었어요. 수지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직원이 인사했어요. 옷들을 준비해뒀습니다. 고맙네. 수지는 정장을 입어봤어요. 검은색 정장.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반지하에 살던 소녀가, 신문 배달하고 전단지 돌리던 소녀가 이제는 재벌가의 상속녀로 변해 있었어요. 예쁘다, 수진아. 수지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정돈됐고, 얼굴은 화장을 했고, 옷은 고급스러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준비됐니? 네. 이사회에서 내가 할 일은 간단해.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어. 알겠어요. 수지는 손을 봤습니다. 초록 사파이어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반지.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엄마의 원수를 갚을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이민수를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15명의 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이사회 당일, 강성그룹 본사. 수지는 차에서 내렸어요.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짜리 빌딩, 유리로 뒤덮인 외벽,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문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낸 거지.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끌어갈 거야.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리니? 네. 괜찮아. 나만 믿으면 돼.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수진을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혹시 손녀? 회장님, 손녀가 있었어? 민지 이사님 딸 아닐까? 에이, 민지 이사님은 12년 전에 쫓겨났잖아. 소문들이 들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수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40층, 45층, 48층, 49층, 50층, 땡.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층이었어요.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긴 복도였습니다.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이사회실. 저기야. 수지는 문을 봤습니다. 저 안에 이민수가 있어요. 엄마를 죽인 사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실.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타원형 테이블이었습니다. 양옆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 15명.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진지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회장 맞은편에 앉은 남자. 이민수.
강성그룹 부회장, 60세 남자, 흰머리, 검은 정장, 차가운 눈빛. 수진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였죠. 회장과 수진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15명의 이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봤습니다. 누구지? 저 소녀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민수의 시선도 수진에게 고정됐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 얼굴, 민지와 똑같아. 민수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설마, 민지 딸?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회장은 수진을 앞으로 내세웠어요. 소개하지. 내 손녀, 강수진이다. 뭐? 라고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손녀? 회장님께 손녀가 있었습니까?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이게 무슨... 회장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앉아, 민수야.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민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수진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록 사파이어 반지가 빛났어요. 이사들이 반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 반지는 강성가의 장녀 반지. 분명 민지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네.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99.9% 일치. 수진이는 내 친손녀가 맞아. 민지의 딸이야. 민지 이사님의 딸이라고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12년 전에 쫓겨난 민지 이사님께서 아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임신 3개월이었어. 내가 쫓아냈을 때. 그리고 12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웠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이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로. 뭐라고요? 이사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교통사고가 아니야. 살해당한 거야. 네. 이사들이 더 놀랐습니다. 민지는 살해당했어. 그리고 회장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범인은 바로 여기 있어. 12년 전 횡령 사건의 진범. 1년 전 민지 살해 사건의 배후. 모두 같은 사람이지. 회장이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이민수, 바로 당신이야. 거짓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 회장은 태블릿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첫 번째, 내가 격리부 직원에게 지시하는 녹음 파일. 스크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을 빼돌려. 그리고 민지 명의 계좌로 보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성공하면 1억 주겠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민수를 봤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조작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형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두 번째, 위조 도장 감정 결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조 도장과 진짜 도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지 이사님의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정 전문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질, 각인 깊이, 모든 게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조한 것입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위조 도장을 주문한 사람은 화면에 주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주문자 이민수, 날짜 2012년 2월 10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내가 청부업자에게 돈을 건네는 CCTV. 화면에 어두운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민수가 한 남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 선명했습니다. 이사들이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청부업자의 자백서. 화면에 자백서가 나타났습니다. 저 이준호는 이민수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강민지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수를 봤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야. 그 녹음은 편집된 거야. 저 CCTV도 조작이고. 조작?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2년 전 10월 15일 300만 원 출금. 같은 날 이준호 계좌로 300만 원 입금. 1년 전 11월 14일 700만 원 출금. 같은 날 이준호 계좌로 700만 원 입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이네요. 성금 300만 원, 잔금 700만 원. 이것도 조작인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수진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 바로 앞까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당신은 5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다며 억울했죠? 형님만 사랑받았다며 분했죠? 나는 그래서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회장님 딸로 태어난 게 죄예요? 저는 어머니는 12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반지하에서 하루 세 끼도 못 먹으면서 신문 배달하고 전단지 돌리고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견디라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수진 양.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이 차로 쳐서 죽였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수진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죽어가면서도 저 걱정하셨어요. 수진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50년 그림자로 살았다고 했죠? 그게 변명이 돼요?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요, 12년 그림자로 산 게 아니에요. 12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살았어요. 당신처럼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남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수지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는 당신보다 100배 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비겁한 살인자일 뿐이에요.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난 그냥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받고 싶었어. 50년 동안 항상 그림자였어. 형 그림자, 조카 딸 그림자.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그게 변명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두려웠어. 모든 걸 잃을까봐.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릎 꿇은 채 울었어요.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강성그룹 본사 50층 이사회실로 와주세요. 살인범을 신고합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앞에 경찰차 5대가 섰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민수입니까? 네.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민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였어요. 형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끌려갔습니다. 이사회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직원들이 모두 봤습니다. 부회장님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탔어요. 부웅.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성그룹을 떠났어요.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50년을 일한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경찰서로 3개월 후 이민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어요. 녹음 파일, CCTV, 자백서, 거래 내역. 모든 게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10년, 살인 교사죄로 징역 20년, 합산 징역 30년. 민수는 감옥에 갔습니다. 60세에 들어가서 90세에 나오는 거였어요.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언론은 난리였어요. 강성그룹 부회장, 30년 전 조카 살해, 재벌 2세, 권력욕의 살인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조용히 지냈어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은 놀랐어요. 수진아, 너 재벌이었어? 응, 그렇게 됐어. 대박.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급식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급식비를 낼 수 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PC방에 갔습니다. 카페에도 갔어요. 놀았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를 만나 경영을 배웠습니다. 회장실에 갔어요.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회사를 이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웠어요. 매주 일요일, 수지는 어머니가 계신 납골당을 찾았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반지, 끝까지 안 팔길 잘했죠? 엄마 말대로 저를 지켜줬어요. 수지는 초록 사파이어 반지를 만졌습니다. 그 나쁜 사람, 감옥에 갔어요. 30년 동안 나오지 못해요. 사실상 평생이에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줘서, 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해요. 초록 사파이어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회장실,
할아버지와 손녀는 나란히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내 할아버지, 민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너처럼 훌륭한 딸을 키웠다고. 수진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다는 거.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랑 할아버지, 우린 가족이에요. 회장은 손녀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초록 사파이어 반지도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딸을 지켜준 운명의 반지. 그 반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을 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지켜줄 무언가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작은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것을,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는 것을. 수진이는 16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